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충격적인 진단과 마지막 소원. 저는 48세였고 78세인 저희 엄마 김미옥과 함께 신경과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엄마의 깜빡거림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했지만 엄마는 계속 거부하셨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해서 집에 연기가 자욱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엄마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셨죠.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셨어요. 이영숙 씨 어머님과 함께 들어오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60대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엄마와 제가 의자에 앉아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꺼내 드셨죠. CT와 인지능력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니 현실감이 없었죠. 엄마는 치매가 뭔데라며 제게 되물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병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40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직장 일에 치여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얼굴을 보러 갔었죠.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실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가 이제 기억마저 잃어가신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의 표정은 복잡해 보이셨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이 흘렀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희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는 엄마의 뒷모습이 왠지 더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나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놀랐죠. 고향이요? 전라남도 장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60년 넘게 서울에만 살았는데 내가 자란 곳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와 여행을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셨거든요. 다른 집 어머니들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거나 예쁘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서운함을 품고 자랐죠. 엄마는 나를 정말 아낄까 내 생각을 하기나 할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지금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요, 엄마 고향 가요. 제가 대답하자 엄마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정말 고맙다, 영수가. 그 순간 저는 엄마의 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봤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장흥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었죠. 엄마가 어떤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엄마의 과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 계획을 짰죠. 민박집도 예약하고 렌터카도 빌렸어요. 출발 전날 밤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나 정말 고향 가는 거 맞지? 꿈은 아니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내일 아침에 KTX 타고 갈 거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맙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엄마가 워낙 기뻐하시니까 잘한 선택인 것 같기도 했죠.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엄마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지금의 엄마도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이셨어요.
KTX를 처음 타보는 거라며 신기해 하셨죠. 내가 고향 떠날 때는 완행 열차였는데 이렇게 빠른 기차가 있다니. 엄마의 순수한 반응이 저에게는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혹시 치매 때문에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면이 있으셨던 걸까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아 엄마는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논밭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만 가득하네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도 덩달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와 함께 같은 풍경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엄마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어요. 공기가 다르네.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는 냄새를 맡아봤지만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계셨죠. 60년 만에 맡아보는 고향 쪽 바람이었을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목포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고 하자 엄마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빠르네 하시며 웃으셨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엄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정말 바다 냄새가 난다. 이 냄새 기억나. 저는 엄마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봤어요. 78년을 살아오시면서 60년간 그리워했던 곳에 드디어 돌아오시는 거였죠. 장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산도 그대로고 들도 그대로네.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엄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엄마에게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엄마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이장 60년 만에 고향 그리고 진정한 대화. 장흥에 도착하자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60년 만에 보는 고향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많이 변했지만 멀리 보이는 산들은 그대로였어. 저 산이 우리 동네 뒷산이야. 어릴 때 친구들하고 도토리 주우러 많이 갔었는데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셨는데 지금은 마치 소녀처럼 감정이 풍부해 보이셨죠.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향하는 길에 엄마는 계속해서 추억을 떠올리셨어요. 저기 정자가 있던 자리야.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바둑 두시고 저기는 옛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저는 엄마의 기억력이 이렇게 생생하실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 못 하셨는데 60년 전 일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렌터카에서 내려 마을을 걸어보니 공기부터 달랐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냄새야, 이 냄새하고 중얼거리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사람 같았죠.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엄마는 제 팔을 잡고 이곳저곳을 안내하셨어요. 여기가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자리야. 지금은 다른 건물이 서 있지만 그래도 운동장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 엄마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제가 여쭤보니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던 게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쉬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데서 뛰어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 아파트에서만 키워서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죠. 뭘 미안해 하세요? 잘 키워주셨는데요. 아니야,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일하느라 바빠서 너한테 관심을 많이 못 줬지.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도 당신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계셨구나. 지금까지는 엄마가 제게 무관심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엄마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엄마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는 내 자랑이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박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엄마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남매를 키웠거든. 그래서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 저는 엄마가 왜 서울로 오게 되셨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쭤본 적이 없었던 것이 부끄러웠죠. 밤늦게까지 저희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고향에 오니까 엄마가 말이 많아지셨어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지냈어. 겨울에는 정말 추웠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불을 덮고 잠자는 게 유일한 난방이었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엄마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살았던 집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길을 기억하고 계셨죠.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언덕을 올라가면 우리 집이야. 하지만 언덕을 올라가니 옛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서 있었어요. 엄마는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셨죠. 그래도 위치는 맞는 것 같아. 여기 마당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고추도 말리고 감자도 캤는데. 집터 앞에 서서 엄마가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기다렸죠. 한참 후 엄마가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것 같아.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었으니까.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 집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작은 개울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달려가시더니 개울가에 앉으셨죠. 여기야 여기. 우리가 몇 감던 개울. 여름에는 이 물이 정말 시원했어. 엄마는 개울물에 손을 담그고는 아직도 차갑네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도 손을 담가보니 정말 차가웠어요. 이런 개울에서 엄마가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싶으니 새로운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에 마을 식당에서 옛날 음식을 먹었어요. 엄마는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드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 맛이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 저도 따라서 먹어봤는데 정말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서울에서 먹는 음식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란 엄마는 어떤 분이셨을까? 지금까지 몰랐던 엄마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졌어요. 식당 할머니가 엄마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셨어요. 혹시 김미옥 아니세요? 60년 전에 여기 살던 엄마가 놀라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옆마을 순옥이야. 같이 학교 다녔잖아. 두 할머니는 60년 만에 만난 기쁨에 한참을 울고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뭉클했죠. 이렇게 엄마를 기억하고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오후에는 엄마가 다니셨던 학교 근처를 걸어봤어요. 지금은 폐교가 되어 건물만 남아 있었지만 엄마는 교실 하나하나를 기억하셨어요. 1학년 때는 저 교실이었고 6학년 때는 이 교실이었어. 선생님 성함도 기억하고 친구들 이름도 줄줄이 외우셨죠. 저는 엄마의 기억력에 놀랐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생했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에서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서울 가기 싫어지네. 여기서 더 있다 가고 싶다. 저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엄마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죠.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엄마 서울에도 병원 가야 하고 일도 있잖아요. 엄마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렇겠네 하고 수긍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향에 와서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영수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여행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지금까지 엄마에게 관심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시간을 내서 엄마와 함께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마지막 밤이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어린 시절에 더 많은 추억들을 들려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3장 어머니의 17세 첫사랑 이야기. 여행 둘째 날 아침 엄마는 일찍 잠에서 깨셨어요. 창문을 열고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중얼거리셨죠. 저도 따라서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민박집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했어요. 엄마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우리 어머니 손맛 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식사 후 엄마가 가고 싶다던 옛 집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을 길을 걸으며 엄마는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 김씨네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 나보다 2살 위였지. 저기는 박씨네 집이고 딸이 셋이나 있었는데 모두 예뻤어. 저는 엄마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언덕길을 오르다가 엄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저기야 저기. 저 느티나무 밑에서 박서방이 나한테 편지 줬는데. 저는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수백 년은 됨직한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죠. 그 나무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는 느티나무로 다가가시더니 나무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기억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나한테 좋아한다고 편지로 고백했어. 그때 내가 몇 살이었지? 한 17살 정도 됐을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이런 로맨틱한 과거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엄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미호기가 예쁘고 마음도 착해서 좋아하게 됐는데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썼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지. 집안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어리다고. 엄마는 그때의 아쉬움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니 엄마는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나중에 옆 동네 처녀와 결혼했다고 들었어. 아마 자식들도 많이 낳아서 잘 살 거야. 그런데 가끔 궁금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엄마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 게 새로웠죠. 저는 지금까지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생각했었어요. 저를 낳고 키워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엄마에게도 17세의 꿈 많은 소녀 시절이 있었고 첫사랑도 있었고 가슴 설레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 엄마가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정해준 거지.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게 당연했거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후회 안 해. 내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너를 낳았잖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엄마의 옛집터로 향했어요. 언덕을 더 올라가니 작은 평지에 새로운 건물들이 서 있었죠. 엄마는 건물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이었고 저기가 부엌이었고 여기가 안방이었어라고 설명하셨어요. 비록 집은 사라졌지만 엄마의 기억 속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옛집터를 둘러보며 엄마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정말 달았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 집 물을 길어갔지. 그리고 여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달려서 온 동네 아이들이 따먹으러 왔어.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17세의 엄마가 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 그리고 박서방의 편지를 받고 가슴 설레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었죠. 엄마에게도 이렇게 풍요롭고 따뜻한 추억들이 있었구나.
점심시간이 되어 마을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어제와 같은 식당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메뉴를 주문했어요. 엄마는 청국장찌개를 시키시더니 한 숟가락 먹고는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맛도 우리 어머니 맛이야. 어머니가 콩을 직접 삶아서 청국장을 만들었거든. 그 냄새가 지금도 생생해. 저는 엄마가 음식을 통해 추억을 되살리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식사 후 마을을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엄마는 제 팔짱을 끼고 이곳저곳을 안내하셨죠. 여기가 우리 동네 우물이었고 저기가 공동 빨래터였어.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 누가 시집간다, 누가 애를 낳는다 하는 소식들. 엄마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후에는 엄마가 다니셨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죠.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교회 앞에 서서 여기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가대도 했어. 목소리가 예뻐서 솔로도 자주 했지. 저는 엄마가 성가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17세 때의 엄마는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죠.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서울에 가서 큰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꿈들을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에게도 이렇게 많은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왜 그걸 포기해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엄마가 묻어두고 싶으셔서였을까요? 사장 포기한 꿈과 숨겨진 희생. 셋째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제가 일어나 보니 엄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우셨나 보다 싶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죠. 어떤 추억들은 혼자만 간직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엄마가 가보고 싶다던 옛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지금은 폐교가 되어 건물만 남아 있었지만 운동장과 교실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엄마는 교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여기야, 여기서 6년을 다녔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야.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엄마의 걸음이 가벼워지셨어요. 여기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그네도 탔어. 그때는 이 운동장이 온 세상인 줄 알았지. 엄마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6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셨죠. 교실로 들어가 보니 오래된 나무 책상과 의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는 한 책상 앞에 앉으시더니 여기가 내 자리였어. 창가 쪽 앞에서 세 번째. 담임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엄마는 기억을 더듬어 보시더니 김정숙 선생님이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공부를 더 하라고 하셨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서 선생님이 되라고 했지. 그때는 여자가 공부한다는 게 흔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하셨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자부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집안 형편상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지. 저는 엄마가 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셨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엄마,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그 엄마는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우리 3남매를 키워야 했어. 나는 맏이라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 폐병이었는데 그때는 약도 변변치 않아서 점점 심해졌지. 그래서 나는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어. 빨래하고 밥하고 동생들 돌보고. 엄마는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하셨구나. 그래도 공부는 계속하고 싶었어. 김정숙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어. 그래서 밤에 호롱불 켜고 책을 읽곤 했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진학할 돈이 없었고 무엇보다 집안 일손이 필요했죠.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 친척 언니가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라고 했거든. 어머니도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오기를 바라셨고,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그렇게 17세에 고향을 떠났지. 기차를 탔는데 정말 무서웠어. 서울이 얼마나 큰 곳인지도 몰랐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어땠어요? 제가 물어보니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랐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들 시중 들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하니까. 그래도 고향 생각하면서 견뎠어.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그때의 꿈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식당 일로 번 돈은 고향에 보내야 했고 자신을 위해 쓸 돈은 거의 없었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20살이 넘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내 아버지를 만난 게 그때였어. 저는 부모님의 결혼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엄마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식당에 자주 왔어. 그때 나를 보고 좋아하게 됐나 봐. 주인 아주머니한테 소개를 부탁했지.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 그때만 해도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도 성실하게 구원했어. 편지도 쓰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궁금했죠.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여셨어요. 고향에서 소식이 왔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동생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혼자서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어. 내 아버지는 결혼하면 고향 식구들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의 결혼이었구나.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거든. 고향에도 돈을 보내주고 나한테도 잘해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낳았잖아. 너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전까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비로소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거야. 저는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7세에 꿈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결혼하시고. 그런 엄마에게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오후 엄마와 함께 마을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작은 시골 도서관이었지만 엄마는 반가워하셨죠. 책이 이렇게 많이 있네. 내가 어릴 때는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엄마는 책장을 둘러보며 아쉬워하셨어요. 이런 곳이 그때 있었다면 더 많이 공부했을 텐데.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나는 꿈을 포기했지만 너는 포기하지 마라. 저는 엄마가 제게 이런 당부를 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딸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으셨던 거죠. 그날 밤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해. 사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내 어머니도 그렇게 키워지지 않았거든.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너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야. 저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제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툰 방식으로나마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죠. 엄마, 나도 미안했어. 몰라서 미안했어. 저희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장 진정한 모녀가 되다. 마지막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깨어보니 엄마가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싶어서 다가가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답네. 이런 풍경을 60년 동안 그리워했구나. 저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산과 들판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저희 두 사람 모두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더 많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저는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오늘은 어디 갈까 하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아무 데나 가요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선택하신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이었어요. 거기에 오르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고 하셨죠. 저희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길을 올랐어요. 엄마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밝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엄마는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죠. 언덕 정상에 도착하자 정말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의 모습이 그림 같았죠. 엄마는 그 풍경을 바라보시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덩달아 조용히 서 있었죠. 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어릴 때 자주 놀았어.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마을 구경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때는 이 마을이 온 세상인 줄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 보니 정말 작은 마을이네. 그래도 내겐 가장 소중한 곳이야. 저는 엄마의 옆에 앉아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서울의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 신선했죠. 엄마가 왜 이곳을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엄마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했어. 속으로는 항상 너를 아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렀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거든. 우리 어머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셨어. 저는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엄마 마음 몰라서 미안했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저희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너를 나처럼 만들까 봐서였어. 나는 꿈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너만은 달랐으면 해서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냈던 거야.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나는 제대로 못해본 일들을 너는 다 해내잖아.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저도 이제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잘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 두 사람은 마치 친구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와 이렇게 대화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언덕에서 내려와 마을 시장을 둘러봤어요. 작은 시장이었지만 정겨웠죠. 엄마는 저에게 이것저것 사주고 싶어 하셨어요. 옛날 과자도 사고 엿도 사셨죠. 저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를 반가워하셨어요. 60년 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죠. 엄마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에 모두들 기뻐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점심은 엄마가 어릴 때 자주 먹었다던 국밥집에서 먹었어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아 먹는데 엄마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또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 맛이야, 정말 이 맛.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 저도 따라 먹어보니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났어요.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란 엄마의 어린 시절이 상상되었죠. 오후에는 엄마의 친구였던 순옥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6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두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며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정이란 게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순옥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복 받았다.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고. 엄마도 그렇다며 저를 자랑하셨죠. 우리 영숙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정말 고마운 딸이야. 저는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박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저녁이라서 더 아쉬웠죠. 엄마는 내일 서울 가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더 지내고 싶어. 이곳이 좋아. 저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엄마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죠.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엄마 서울에도 병원 가야 하고 일도 있잖아요. 엄마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렇겠네 하고 수긍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향에 와서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영숙아. 나도 정말 좋았어요. 엄마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날 밤은 정말 늦게까지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어린 시절에 더 많은 추억들을 들려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죠.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나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60년 동안 이 마을을 그리워했던 엄마와 48년 동안 엄마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제가 드디어 진정한 모녀가 된 순간이었어요. 6장 갑작스런 악화와 실종의 공포. 마지막 날 아침 엄마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계속 두리번거리시며 불안해하셨죠.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맞아? 제가 민박집이라고 설명해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해도 엄마는 계속 서성거리셨어요. 엄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린다고 빨리 가야 해. 제가 누구 말씀이에요 하고 여쭤봐도 엄마는 엄마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셨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엄마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민박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제와 많이 다르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어제까지는 이렇게 심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신 걸까? 혹시 고향에 와서 너무 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그런 건 아닐까? 엄마는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셨어요. 영희야 어디 갔어? 같이 학교 가야 하는데. 저를 60년 전 친구로 착각하고 계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언제 줘? 목소리도 아이처럼 앙칼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저는 영숙이에요. 딸 영숙이에요. 하고 말해봐도 엄마는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영숙이가 누구야? 나는 영희하고만 놀아. 엄마가 7세 아이로 퇴행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죠.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엄마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않았어요. 이거 맛없어.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야 하시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제가 달래보려 해도 엄마는 계속 칭얼거리셨어요.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찾을 텐데. 오후가 되면서 엄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숨바꼭질 하자며 저를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엄마, 나 숨을 테니까 찾아줘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셨죠.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엄마가 보이지 않으셨죠. 방 안을 찾아봐도 없고 민박집 마당을 둘러봐도 없었어요. 민박집 할머니에게 여쭤봐도 못 봤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책상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가 나 찾으러 올 거야. 숨바꼭질 재미있어. 저는 그 쪽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가 7세 아이가 되어서 정말 숨바꼭질 놀이를 하러 가신 거였어요. 마침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민박집 할머니와 함께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엄마 어디 계세요 하고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나서서 함께 찾아주셨죠. 어제 엄마를 만났던 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치매가 있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죠.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78세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다고 하니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즉시 수색팀을 보내겠다고 하셨죠.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세져서 본격적인 비가 되었죠.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마을을 헤매며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산 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해서 등산로까지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여름 장마철의 집중호우였죠. 저는 온몸이 비에 젖어가면서도 계속 엄마를 찾아 헤맸어요. 78세의 엄마가 이런 폭우 속에서 어디에 계실까? 게다가 지금 상태로는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도 없었죠. 어제까지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소중했던 3일간의 추억이 모두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죠.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왜 엄마를 혼자 두었을까? 치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방심했을까? 밤이 되었지만 수색은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이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찾아봤죠. 저도 손전등을 들고 함께 다녔어요. 발이 아프고 몸은 지쳤지만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어요. 3일 동안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서 기뻤는데 이렇게 영영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니. 왜 이제야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늦었을까? 자정이 넘어서도 엄마는 발견되지 않으셨어요. 경찰은 내일 아침에 더 큰 규모로 수색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이 빗속에서 엄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박집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안전한 곳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7세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 엄마가 이 어둠과 빗속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계실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비가 그쳤어요.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환청이었어요. 그때 제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 자주 놀았던 곳들. 혹시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어제 가봤던 폐교나 옛 집터 주변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죠. 7장 비참한 발견과 응급 상황. 새벽 4시.
저는 손전등을 들고 엄마가 어린 시절 놀았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제 갔던 폐교로 향했죠. 운동장을 돌아보고 교실도 들여다봤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그 다음은 옛집터였죠. 언덕을 올라가며 엄마하고 계속 불러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옛집터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도 엄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죠. 혹시 엄마가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아니면 개울에 빠진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숨바꼭질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숨었다고 하셨더라.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옛날 폐가 이야기가 생각났죠. 마을에 오래된 빈집이 몇 채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마을로 다시 내려가서 오래된 집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무너져서 형체가 없었지만 몇 채는 아직 건물의 틀이 남아 있었죠. 첫 번째 집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죠.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세 번째 폐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 앞에 작은 발자국 같은 것이 보였죠. 혹시나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1층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니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죠. 손전등을 비춰보니 구석에 작은 몸집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엄마였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고 이불 조각 같은 걸로 몸을 감싸고 계셨죠.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온몸을 덜덜 떨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달려가서 엄마를 안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누구야? 나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엄마가 나 찾으러 올 거야. 엄마는 여전히 7세 아이의 마음이었죠. 술래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고 중얼거리시며 저를 경계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78세의 엄마가 7세 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춥고 무서운 곳에서 혼자 떨고 계셨다니. 엄마 나예요, 영숙이에요. 딸 영숙하고 말해봐도 엄마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저 엄마 왔어. 나 여기 있었어 하고 환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엄마의 몸을 만져보니 체온이 너무 낮았어요. 이대로는 위험할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78세 할머니가 밤새 비를 맞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은 정확한 위치를 물어봤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엄마를 꼭 안고 있었어요. 제 체온으로라도 엄마를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죠. 엄마는 계속 엄마라고 부르시며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나 무서웠어. 혼자 있었어. 엄마 안 와서 울었어. 정말 7세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2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엄마의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심각하다고 하셨죠.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져 있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라고 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셨어요. 엄마 어디가? 나 두고 가지 마 하시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니까 무서워하며 울기까지 하셨죠.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하며 달랬어요. 장흥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체온 측정하고 혈압 재고 각종 검사를 했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폐렴 증상도 보이고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로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기차게 웃고 떠드시던 엄마가 이렇게 변해버리시다니. 저는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을까?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셨어요. 폐렴이 꽤 심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찾았는데 이제 또 잃을 수도 있다니.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밤새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가 괜찮아지게 해달라고요.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됐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요.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로 조용히 누워 계실 뿐이었죠. 다음날 아침에도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심각하다며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구급차로 서울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박 4일의 행복했던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뻤는데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8장 6개월간의 병원비 지옥과 가정 파탄.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폐렴이 심각해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병원비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 입원비만 하루에 30만 원이 넘었죠. 거기에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저는 제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남편 정수가 병원에 와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엄마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정수도 엄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지 알잖아. 저도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정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 두 사람의 수입으로는 이런 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아직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 문제도 있었죠. 2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저는 회사에 장기간 휴직 신청을 했죠.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났죠. 정수 혼자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엄마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의료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죠. 있는 보험마저도 치매나 낙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왜 엄마에게 제대로 된 보험을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후회했어요. 3개월이 되자 저는 제 생명보험까지 해약했어요. 20년간 꾸준히 넣은 노후 대비용 보험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해약 환급금으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 달이면 바닥날 예정이었어요. 정수도 자신의 보험을 해약했죠. 저희 두 사람이 평생 모아온 노후 준비가 모두 사라졌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집값의 80%까지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마저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매달 대출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어요. 정수와 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죠.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살림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 되었어요.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빨래는 쌓여 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어요. 아들 민호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 위기에 몰렸죠.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4개월째 되던 날 정수가 폭발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는 의식도 없으시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는데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 저도 화가 났어요. 그럼 엄마를 버리라는 얘기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수는 버리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정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엄마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고 의사도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이 상태로 몇 년을 더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그동안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5개월째 되면서 저는 극한의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생명 유지 장치를 끊는 것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3박 4일의 여행에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던 엄마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엄마가 빨리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미웠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가족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어요. 6개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든 병원비만 7천만 원이 넘었죠.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정수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가 잦아져서 해고 위기에 몰렸죠. 민호는 결국 휴학계를 냈어요. 저는 병원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정부 지원 제도도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해. 하지만 우리 가족도 살아야 해. 엄마도 이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여전히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로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눈이 깜빡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엄마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고통스러우실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실까?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했어요. 두 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는 매일 밤 괴로워했어요. 정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9장 마지막 깨달음과 화해. 6개월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소처럼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엄마의 손가락이 움직였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또 움직였어요. 저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확인해 보더니 의사 선생님을 불러왔죠. 의사 선생님이 엄마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의식을 되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엄마가 갑자기 깨어나시다니. 혹시 마지막 회강 반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제가 엄마하고 불러보니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영수가?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말하기가 힘들어 보이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해 영수가. 내가 너한테 짐만 됐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깨어나신 게 어디예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미안해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셨죠.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의 기능은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셨어요. 폐 기능이 떨어져서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뗄 수는 없고 거동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대화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엄마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6개월 동안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그 이후의 일들은 모두 까맣게 잊고 계셨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렸죠. 고향에서 치매가 심해져서 실종됐었고 폐가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그랬다고? 정말 미안해 영수가. 너 때문에 고생했구나.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계속 미안해 하셨어요. 며칠 후 엄마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저는 대충 얼마 안 됐다고 둘러댔지만 엄마는 정확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줘 영수가.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 저는 어쩔 수 없이 7천만 원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내가 너희 가정을 망쳤구나. 집도 담보 잡히고 보험도 해약하고. 저는 엄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했어요. 정수가 며칠 전에 와서 이야기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수는 엄마가 의식을 찾은 후 병문안을 왔었어요. 그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죠. 어머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괴로워하셨어요.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이제 그만해. 나는 충분히 살았어. 너희들이 더 중요해.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살아 계셔야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엄마 말 좀 들어줘. 나는 이제 정말 갈 때가 됐어. 고향에서 3박 4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와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해준 거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 너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너를 낳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고맙다 영수가. 정말 고맙다.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고마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겨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고향에서 엄마와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주부터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폐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심장도 약해지셨죠.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죠. 정수와 민호도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가족 모두가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지만 가끔씩 저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영수가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 그리고 정수한테도 잘해줘. 좋은 사람이야. 민호도 잘 키워줘. 공부보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어느 날 밤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고향에 묻어줘. 그 마을이 좋더라. 거기서 영원히 쉬고 싶어. 저는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특히 마지막에 너와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 다음날 새벽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영수가 사랑해. 고마웠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오열했어요. 6개월 반 동안의 긴 투병 끝에 엄마는 마침내 편안한 곳으로 떠나셨죠. 엄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마치 고향에서 행복해 하시던 그때의 표정 같았죠. 저는 엄마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제 눈물이 엄마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10장 평화로운 이별과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해주셨죠. 고향에서 만났던 순옥 할머니도 장흥에서 올라오셨어요. 60년 만에 만난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빈소에는 고향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옛집터에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모습, 마지막 날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들. 그 사진들을 보며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셨죠. 정수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마지막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고향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엄마와 진짜 모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3박 4일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죠. 민호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숨바꼭질을 했다는 게 너무 슬퍼. 마치 다시 아이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78세의 엄마가 7세 아이가 되어 엄마를 찾던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와의 약속대로 장례 후에는 고향인 장흥으로 모셔갔어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았죠. 거기서는 엄마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던 느티나무도 보였죠.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하관식을 마치고 저는 엄마의 무덤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이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별로 남은 게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도 있었고 여행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엄마가 직접 쓰신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고향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저와 함께 고향에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6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난 기쁨, 그리고 저와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는 내용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영수가 고맙다.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를 낳아서 기뻤고 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정말 사랑했어. 저는 그 글을 읽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민호는 복학 준비를 했어요.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머니 치매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마와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3박 4일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저도 우리 엄마랑 여행을 가볼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치매는 진행되는 병이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많은 분들이 저의 조언을 듣고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엄마의 일주기를 맞아 다시 고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수와 민호도 함께였죠. 엄마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성묘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죠. 좋은 분이셨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저는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이 방에서 엄마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것, 다음날 아침 엄마의 상태가 이상해져서 당황했던 것, 그리고 실종되어서 찾아 헤맸던 것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가 좋아하셨던 언덕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 여기 참 좋죠. 엄마가 왜 이곳을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와의 시간은 끝났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민호에게 전해줘야 할 때였죠. 엄마가 서툴게나마 저를 사랑했듯이 저도 민호를 사랑으로 키워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다고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제 정말로 알았어요. 사랑이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엄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것. 저는 앞으로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